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 문해력, 영어 문해력이고요. 네. 수능 영어는 그냥 문해력 시험이에요. 네, 그냥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해력 시험이에요. 문해력 시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서울대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시고 교육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교육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초등 영어 6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권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별 말씀요. 제가 영광이에요. 오늘 정말 그래서 초등 영어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샅샅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학습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순서를 잘 갖춰야지만이 영어 전체에 대한 실력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한 실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네. 파닉스를 해야 어휘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돼야지만이 사실 본격적인 리딩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 순서들이 이제 엉키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정체된다. 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좀 막혀 있다라고 하면 그 순서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영어를 이 4대 영역으로 나눠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책에서 6개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초등영어 6라고 지은 이유 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휘와 중요하신 거죠. 문법. 어휘와 문법까지 총 6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6개의 영역을 초등 시기별로 나눠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취학에서 초등 저학년, 1, 2학년까지는 이 6가지 영역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좀 포커싱을 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미취학과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노출, 습득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리스닝 많이 듣고, 우리 네. 뭐 보통 흘려듣기 이제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듣고 노출이 되고 자연스러운 습득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어주는 거,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네.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네네. 또 우리 어머님들이 네. 읽어주는 과정, 그리고 따라 읽는 과정, 낭독. 네. 네. 여기 이 포인트가 이 시기에는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네. 이건 나중에 리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제가 소위 콜라보 영어라고 이제 그 표현을 써요. 네. 이해하기 쉽게끔. 네네. 이를테면 낭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리스닝을 해서 리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따라 발음하고 따라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리스닝 훨씬 잘합니다. 일단 들리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플러스 리딩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읽으려면, 그렇죠? 계속 눈으로만 보는 거 안 되고, 처음에는 이 리스닝만 하던 아이가 리딩으로 넘어갈 때 네. 사실 이 글이라는 거 자체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닉스도 거치고 뭐 하지만 눈으로 보는 이 영어 글 자체가 소리랑 따로 놀게 되거든요. 네. 되게. 네. 그 중간에 이걸 메워줄 수 있는 게 낭독이 되죠. 네. 그리고 리딩 자체에도 낭독할 때 집중력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사실 스피킹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스피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당장 원어민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말 몇 마디 해보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하면서 낭독하는 것부터가 스피킹의 본격적인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낭독 하나가 리스닝, 효율, 리딩의 본격적인 시작과 집중, 스피킹, 사실 그리고 라이팅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독이 되게 중요한 중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글쓰기 배울 때도 필사를 하는 게 나의 문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좀 그런 개념으로 책을 읽는 거 하나가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3, 4학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습득 중심이지만 학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초3. 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그 학습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네. 리딩입니다. 리딩.
자, 뭐 할 거 많지만 아이가 다 잘 따라와 준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뭘로 잡아야 될까? 네. 리딩. 리딩. 첫째도, 둘째도, 네. 셋째도 리딩입니다. 3, 4학년이 아이들이 정말 리딩에 푹 빠지고 많은 리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요때 리딩을 많이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5, 6학년으로 넘어가면 네. 사실 이제 원서 읽기 힘들고, 그러니까 원서라는 것도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짧은 글밥이 작은 글이라도 영어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5, 6학년 올라가면 시작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3, 4학년은 리딩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 것처럼 리딩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필사, 네. 여기서 라이팅이 시작이 돼요. 필사. 네. 필사. 그래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거라든가 이런 걸 그냥 따라 써보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파닉스를 한번 거치고 영어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리딩에 집중하는 시간.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학습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어휘 때문에요. 어휘. 네. 3학년부터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어휘를 쓰면서 학습하는 걸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되게 네. 의외로 영어 어휘와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건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중학생, 이제 고3, 뭐 심지어 재수생들까지도 실제로 이렇게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영어가 가장 안 되고 힘든 이유가 그때까지도 영단어 어휘를 꿨거든요, 아이들이. 네. 뭐 리딩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제때 시작을 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영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건 제일 중요한데 네. 다 숙제로만 내줘요. 네. 그래서 제가 6대 영역이라고 해서 확장시켜서 어휘를 네. 넣어놓은 이유가 네.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아무도 신경을 잘 써주지 않고 숙제 취급하고 아이가 잘 못 외우면 야, 너 이렇게 의지가 없어.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집중을 봐야 해야지. 네,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만 가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제때 시작하는 게 3, 4학년 시기에. 네,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개에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개 정도면 할만 하거든요. 세 개까지는 전혀 아이들 심리적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서 내가 아는 것도 이미 한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영단어 학습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잘하면 진짜 영어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그럼 나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이 어휘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제때 시작하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체를 좀 잘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때 시작도 못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영단어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네. 정말 많고요. 좀 허송세월을 하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갑자기 확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테스트를 많이 보는 환경으로 가면 네. 만약에 내일 100개까지도 아니고 한 5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50개를 내일 단어 테스트를 봐야 돼요. 학원이든 아니면 뭐 집에서든. 그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나눠서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 공통된 이 행동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뭘까요? 처음에는 전날에 해요. 몰아서. 네네. 근데 조금 지나면 아이들도 약간 좀 이렇게 특이점이 오기 시작을 해요. 직전에 하면 되겠네. 왜냐면 전날에 해도 까먹으니까 네. 직전에 머리에 눈에 딱 담고 들어가서 네. 테스트를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50개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1, 20개를 보면 더 네. 쉽잖아요, 그게. 네네네. 심지어는 뜻의 순서를 외워서 테스트를 보낼 일도 많으니까. 네. 테스트 통과만이 목적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년이 반복되면 그 단어가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죠. 아니, 요즘 저희 애가 그래요. 네. 원래 전날에 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가 자기가 학원에 20분 일찍 가서 단어를 보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바로 기억에 남으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안 그치? 돼요, 안 돼요. 좋은 생각이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보통 테스트 통과가 네. 공부를 했다라고 믿는 아이들은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하지는 않죠. 일단 테스트 그리고 통과만 부모들. 하면 되죠. 공부를 했고 이게 이제 남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 20개를 공부한다고 하면 매일 하나씩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초등 필수 영단어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800개거든요. 그게 네. 하루에 한 3개씩만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3개씩만. 네.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말 같은 데는 복습만 잠깐 해준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72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1년 사이에 초등 필수 영단어 거의 800개 가까운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 3개씩만 해도. 3개씩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양질의 학습을 하느냐의 네. 문제지 많이 해서 아이가 힘들고 엄마도 단속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또 영어 싫어지고 근데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절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 좋은 학원의 선택, 그러니까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아이 수준에 맞지 않게 특히 초등 때는요. 영단어를 너무 많이 과제로 내주는 데는 비추합니다. 아까 단어 학습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한 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히. 일단 영단어 학습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아이들 지도를 오래 하면서 이 아이의 특성에 맞게끔 좀 해줄까라고 해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거거든요. MBTI처럼 지금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영단어 맞아요. 외우는 성향. 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논리 요구형 아이들이 있어요. 네. 소위 이제 이과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영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은. 네. 왜냐하면 파닉스 때 잠깐 좋았다가 예외가 왜 이렇게 많아. 항상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좀 뭔가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져야지 네. 뭐 예외도 많고 그냥 막 술에 술 탄다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쵸, 그쵸. 또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작정 외워. 이 말은 정말 질색을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원으로 접근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네. 설명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단어를 이렇게 조합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패밀리 워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방법만 잠깐 바꿔줘도 갑자기 흥미를 느끼고 잘 하는 경우가 분명히 네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 강박 되새김형 아이 성향이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본인이 앞에 한 내용들이 좀 깔끔하게 거의 완벽하게 좀 돼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 내가 오늘 해야지 하는데 어제 거 내가 다 기억하는지 봐야 되겠다 보는데 모르는 게 나와. 그러면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거 하다가 오늘 걸 못 해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쉬어요.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네. 잠깐 뭐 일주일 막 쉬다가 또 시작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심을 좀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80%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괜찮아. 다 못해도 돼. 원래 그런 거야. 네가 80% 정도만 이해하면 그냥 오늘 할 건 넘어가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또 돌아올 거거든. 네가 완벽하게 알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 돼. 이 한마디만 해줘도 뒤에 쭉쭉 나가죠. 이 아이들은요. 대부분 공부에 진도가 못 나가면서 되게 네. 공부 자존감이 낮아지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영단어 학습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서 그런 방식, 이렇게 성향이 하나 있고 전체적인 모든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는 영어 학습 방법이 하루 중에 예를 들면 20분을 정해놓고 네. 영단어 공부해야지 네. 이게 아니라 한 3분씩 끊어서 한 3-4번만 그러면 공부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오, 네. 근데 이게 진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너무 좋네요. 왜냐면 20분을 읽는다고 해서 20분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어지기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번 볼수록 원래 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맞아요. 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이 방법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초등 고학년으로 간다. 5, 6학년에는 어떤 걸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3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문학 리딩, 네, 비문학. 두 번째는 쓰기와 연계된 문법 학습, 세 번째는 추상 어휘. 초등 고학년 이제 겨울방학 이제 한참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새 학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고학년은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 왜 비문학 리딩이냐? 네. 뭐 어렵지 않죠, 설명이. 중, 고등, 수능 다 비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픽션보다 넌픽션이 어렵습니다, 지문. 네, 네. 그리고 생소한 어휘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어 책을 좀 읽었는데 왜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헤매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스토리, 넌픽션과 픽션과 넌픽션의 그
갭이 크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비문학 책을 좀 읽히려고 했는데 아이가 좀 안 좋아한다 하면 비문학 리딩 문제집으로 노출시켜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특정 장르의 책이나 뭐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로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린이 신문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 오. 아이들도 있고 네. 원서들도 사실 뭐 그런 네. 원서들이 꽤 있죠. 뿐만이 아니라 심플하게 독해 문제집은 잘 정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네네. 네, 미국 교과서도 괜찮죠.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문법. 근데 제가 쓰기랑 연계된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문법 학습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법 문제를 풀듯이 네. 그러니까 계속 어법 문제 중심의 문법 학습을 하는 애들이 지금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내용을 배우면 다음 중 맞는 거, 틀리는 거, 고치는 거, 네. 이런 거 어디다 쓸 건지 정말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문법을 공부한 이유를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지금 라이팅,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중요해요. 아니 정말 어린 연령의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유학 안 갈 건데 쓰기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예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대입을 좌지우지하는 이 수행 내신의 수행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영어 수행 평가 안에서 실질 반영 비율을 놓고 보면 이 쓰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까다롭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법을 학습을 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문법을 하면서 맨 문법, 어법 문제만 풀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 문법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쓰기 그다음에 사실 원래 문법은요 네. 정확한 읽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문법이 그런 어법 문제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만 많이 생각이 되다 보니까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요. 어휘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것들이 그거의 점수를 위한 것으로 좀 인식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법 학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추상 어휘라고 하는 거는 초등 5, 6학년이 되면 이제 중등 과정이 들어오거든요. 중등 대비를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떤 단어장을 보든 책을 읽든 어려운 어휘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추상 어휘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폭증하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영단어 학습 이전에 그거의 우리말 뜻을 아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진 영단어 학습이 안 될 건 뻔한데 그 빈 구멍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알겠거니 잘하고 있겠거니 해서 그게 그 문제가 사실 고3 때 가서 이제 빵 터지죠. 그러니까 수능 독해가 안 돼요. 네. 이때부터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휘도 같이 챙기는 네, 그 어휘 학습을 이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고등 대비를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대부분 우리 초등 어머님들의 마음이 영어 나도 오래 했지만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내 자식한테는 물려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좋은데 5, 6학년까지 회화에 공을 너무 많이 들이시면 오히려 또 네, 네.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등 대비가 안 돼요. 사실은 원어민 수업 많이 듣는다고 회화를 잘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거든요. 리딩을 많이 한 아이가 오히려 회화를 나중에 더 잘합니다. 실제로 스피킹에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리딩을 많이 한 정도에 비례해서 잘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학년 때부터 그 이상으로 이제 이런 필요한 영역과 관련된 학습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중고등 대비는 내신이죠, 내신. 네, 내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본격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 영어를 생각했을 때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 문해력, 영어 문해력이고요. 네. 수능 영어는 그냥 문해력 시험이에요. 네, 그냥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해력 시험이에요. 문해력 시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건 추론 능력이에요. 네. 실제 수능 영어에서는
킬러 문학이라고 하는 빈칸 추론, 네. 이게 사실 킬러 유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리면 일단 무조건 2등급, 1등급이 안 나와요. 이 추론 능력.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딩의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 피라미드 가장 정점에 맞아요.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론이고 네. 수능에서 이거 못한다면 1등급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론 능력만 잡으면 수능 대비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추론, 추론이 어렵죠. 어렵잖아요. 추론만 하면 되는데 추론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론은 일단 글에서 주어진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어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문해력이 수능 영어랑 얼마만큼 직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통 고3 아이들이 수능이 대비가 안 됐을 때 원인들을 따져보면 대부분 초등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추상 어휘 거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 제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그 수능 영어 지문의 한글 해석본을 보여드리면서 네.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짜잔 이거 사실 수능 영어 기출이었어요 라고 하면 다 놀라세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된 그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일단 이걸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분 몇십 초 안에 끝내야 된다 하고 다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해력을 갖추는 거는 우리말 문해력이랑 같이 가는 거고 영어를 그러니까 형식적인 영어 학습 그러니까 학원 뺑뺑이만 돌면서 그냥 진도 위주 문법도 그냥 어법 위주 그러니까 그렇게 내실 없는 리딩을 했을 때는 그게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이제 어학원에서 즐겁게 영어를 하던 아이들도 입시 영어학원으로 옮겨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단어 막 외우고 문법 배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어요. 어학원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의사소통 중심. 네. 네, 원서 많이 읽히고 많이 뭐 스피킹도 하고 많이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어학원이고 보통 5학년쯤 이제 그 고민 많이 하시죠. 입시 보수 보러 네. 가서 이제 네. 입시 영어를 대비한다인데 네. 사실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어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어학원의 장점은 라이팅일 수 있는데 지금 또 라이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대비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입시 보습은 문법, 리딩, 어휘 주로 이제 이런 걸 챙기는 네. 건데 이제 내신의 네.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입시 보습에서도 그런 걸 챙기는 학원들이 사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형태만 보고 결정하는 건 맞지 않고 네. 두 가지 정말 필요한 그 영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학교 학년이 아니라 영어 학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고학년이 됐지만 아직 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갑자기 입시 보습으로 옮겨가면 힘들 수 있겠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학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초등 영어 로드맵에 대해서 권태용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로드맵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면 좋을지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